자, 54페이지.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예요. 자,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 보시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지목 변경, 종류 변경은 권리 변동이 없잖아요. 맞죠? 권리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질 수밖에 없죠?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목 변경, 종류 변경일 때 누가 질 수밖에 없다?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질 수밖에 없고요. 자, 여러분들 거기 54페이지 2번 건축물의 개수거든요. 54페이지 2번 건축물의 개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선이 되거나 대수선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뭐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시설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또는 은행에 금고를 설치하는 거,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개수가 이루어지면 거기 페이지 한번 54페이지 읽어보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되냐면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하는데, 이런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건물주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한다고요? 건물주.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아닌 자가 뭐가 된다? 가설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 가설한 자가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누가 나타나냐면,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우리 건물에 은행이 들어선다고 하면 은행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금고를 설치하는 거고, 금고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 방을 금고로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이 방을 금고로 만든다는 것은 막말로 다이나마이트가 터져도 뭐가 된다? 벽이 뚫리지 않을 정도로 벽을 두껍게 쌓게 되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금고가 설치가 되면 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고 내용연수가 증가하게 돼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 금고를 설치하는 게 건물주가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인 은행이 금고를 설치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랬을 때도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한 납세 의무는 가설한 자가 아니고 누가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다? 건물주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읽어보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뭐한 것으로 본다?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지금 설명하고 이해하기로는 누가 지기로 했는데? 건물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지기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책을 읽어보니 뭐라고 돼 있대요? 함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함께라고 돼 있다면 임차인도 연대 납세가 있나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납세 의무를 함께 지라는 말이 아니고 가설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취득을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져라? 건물주가 져라는 것이지,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있다고 하여 임차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당연히 임차인이 당연히 부담은 하겠지. 임차인이 부담 안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해 줄 리가 없겠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계약의 문제인 것이고, 국가가, 지자체가 취득세를 징수할 주체는 누구다? 건물주에게 징수하겠다는 거지. 아니, 부담이야 누가 하든 너네가 알아서 해. 나는 건물주한테만 받을 거야 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도 연대할 책임을 진다는 말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자주 나오는 건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입니다. 자, 여러분들 괄호 안의 말을 다 빼고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괄호 안의 말을 제외하고 줄을 한번 거보세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과점주주 50% 초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괄호 안의 말을 빼놓고만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부동산 등을 뭐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냥 간단하게 괄호 안에 말이 뭐가 들어가 있어서 문제인 거지 그 문장은 그냥 단 한 문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부동산 등인데요. 이런 부동산 등을 비상장 법인이 그냥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예? 취득세 납세는 있다, 없다? 있죠.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그것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취득세 납세는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주주는 이 주식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취득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분필 날라가기 전에 대답 잘해요.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선배 있어, 없어? 왜 없어? 왜 없어요? 예? 수익주주는 없어요? 그건 또 어디서 나온 말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에 준하는 거, 각종 회원권 이렇게 해놓고 제외되는 거에 1번이 뭐였어? 주식이었잖아.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를 안 내는 거야, 원래는. 주식 취득 자체가 취득세 대상이 아니야. 네? 그런데 만약에 주식 취득으로 뭐가 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 시에는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 시에는 이때 뭐 하겠다?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과점주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몇 프로예요? 50% 초과하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럼 여기서 취득으로 간주하는 건 뭘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죠? 예? 그 주식의 취득 가액을 취득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뭐가 된다면 과점 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뭐가 된다면 과점 주주가 된다면 이 주주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뭐하겠다? 간주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취득을 간주하는 것은 무엇을? 부동산 등 가액에다가 얼마만큼?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최순실 재판 가볼까요? 여러분들 최순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결국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실질 주인이 최순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왜 최순실은 자기가 직접 받지 않고 재단이나 또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 받았을까요? 돈을. 응?
자기가 실질적인 지배자면 자기가 직접 받으면 직접적인 관계가 돼버리니까 법인을 통해서 돈을 받고 자기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뭐 법률적도 위배되는 거 방지하고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주가 부동산 등을 직접 살 필요가 없어. 부동산을 직접 사버리면 취득세 내야 되고 자기 재산세 내야 되고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맞죠? 부동산을 법인이 갖고 있게 하고 그 법인에 뭐를 갖고 있으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실질적인 지배권을 실질적인 부동산 등의 지배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주주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초과하고 갖고 있으면 50% 초과하고 갖고 있으면 그 부동산 등을 다시 한번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이중과세예요. 법인도 세금을 냈어. 근데 주주도 또 한 번 세금을 내야 돼. 그건 이중과세야. 근데 이중과세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중요한 건 그래 과점주주가 되었으면 취득한 것을 이제는 이해하겠어. 아셨죠? 그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왜 최순실이가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걔를 통해서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법인을 통해서 주주가 그 부동산 등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과점주가 된다면 그 부동산 등을 다시 한번 뭐 한 것으로 보겠다?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과점주주라 할지라도 지분 비율이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이 지분 비율을 정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지분 비율을 정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분 비율을 정하는 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사례 1번 보세요. 자 사례 1번 보면 자 보세요. 자 읽지 않을게요. 사례 1번 보시면 설립시 몇 프로예요? 설립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 그거 가기 전에 다시 우리가 줄었던 거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뭐가 되었을 때는 과점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인데 취득 다음에 괄호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별표.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자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가 되었지만 단 언제는 제한다고요? 설립 시에는 뭐 한다? 설립 시는 제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사례 1번 들어갈게요. 자, 설립 시에 몇 프로예요? 과점 주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자가 그 이후에 20% 더 취득했죠. 그러면 현재 몇 프로예요? 60%죠. 이 사람 과점 주주예요, 아니에요? 과점 주주가 되었죠. 자, 근데 이 과점주가 되었을 때 보면 첫 번째 결론인데 이 사람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잖아요.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지분 비율 모두를 간주된 비율 몇 프로예요? 60%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뭐가 된다? 지분 비율 모두를 몇 프로 간주된다? 60%. 두 번째 사례 2번 들어갈게요. 사례 2번 설립시 몇 프로예요? 설립시 60%죠. 과점주주예요, 아니에요? 예? 과점주주이죠. 맞죠? 설립시 과점주주이잖아요. 간주되는 비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그렇죠. 두 번째 중요한 거 과점주주라 할지라도 언제는 제한다고요? 설립 시에는 제외된다는 거. 설립 시는 제외돼요. 두 번째 결론. 자, 그런데 과점주주였던 자가 10%가 증가되었네. 맞죠? 10%를 더 취득했잖아요. 그럼 현재 지분 몇 프로입니까? 70%죠. 그럼 이 사람은 이미 과점주주였던 주주가 지분 비율이 뭐가 되었다? 증가되었죠. 그럼 얼마만큼만? 증가된 비율만큼만. 그래서 세 번째 이미 과점 주주인 자가 비율이
뭐가 되었을 때는 증가 시에는 이때는 얼마만큼만요? 증가된 비율만큼. 증가된 비율 몇 프로예요? 10%. 자, 그럼 사례 3번 들어갈게요. 자, 사례 3번 들어가면 보세요. 사례 3번 들어가면 설립시 60% 과점주주예요, 아니에요? 과점주주죠. 간주되는 비율은 제외 없어요. 그 다음에 10% 취득해서 70%가 되었으니까 이때는 간주되는 비율은 얼마만? 10%만. 여기까지 이해했고요. 그런데 30%를 팔아버렸네. 그러니까 이제는 과점주주가 아닌 40%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몇 프로 더 취득했어요? 40% 더 취득했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때는 얼마만큼만? 증가된 비율만큼인데, 자, 이 사람 40%였다가 80%가 되었죠.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과점주가 됐잖아요. 하지만 과점주주가 된 게 처음으로 과점주가 된 게 아니라 재차 과점주가 된 경우죠. 아셨죠? 그래서 네 번째 뭐가 되었다면? 재차 과점주가 되었다면, 재차 과점주가 됐다면 이때도 얼마만큼? 과점주주, 당초 과점주였을 때보다도 뭐 한 것만큼? 증가된 비율만큼. 과점주주 최고 비율보다 뭐 했을 때? 증가했을 때.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재차 과점주가 되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결론 네 가지 아시겠죠? 자, 최초로 과점주가 된다면 지분 비율 모두를.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는 제외한다? 설립시는 제외되고. 이미 과점주였던 자가 지분율이 증가된다면 증가된 비율만큼만을. 또 하나는 재차 과점주가 됐을 때도 얼마만큼? 증가된 비율만큼만을.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납세 의무자 공부하고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납세 의무자는 크게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 공부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의 취득자가 제외됩니다. 맞죠? 사실상의 취득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지입 차량일 때는 사실상의 차주가 지고, 만약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 등기에 관계없이 납세를 제외되고,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제외되고, 시설 대여 물건에 대해서는 시설 대여 업자가 지지만 외국인 소유시설 대여 물건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진다. 그게 끝이야. 맞죠? 그 다음에 지금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 지금 20분 동안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공부했는데, 이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지목 변경, 종류 변경 때는 변경 시점의 소유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개수와 관련돼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한다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제외될 것이고요.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납세를 지는 경우가 있죠. 결론은 네 가지. 최초로 과점주가 된다면 지분 비율 모두를. 이미 과점주였던 자가 지분이 증가된다면 증가된 비율만큼만을. 맞죠? 재차 과점주가 된다면 뭐가 된다? 역시 증가된 비율만큼만을. 하지만 언제는 적용하지 않겠다. 설립 시에는 간주취득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결론이에요. 오케이? 자, 납세 의무자 특례 들어갈게요. 55페이지. 자, 납세 의무자의 특례인데요. 거기 보시면 읽어볼게요. 배우자 등의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뭐 한 것으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 할 때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보실래요? 갑이 을에게, 을이 누구냐면 갑의 배우자이거나 또는 직계 좀비속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갑이 을에게 주는 방법은 증여로 하는 방법이 좋아요? 양도로 하는 방법이 좋아요? 왜요? 증여하게 되면 무슨 세금 내고? 증여세 내고.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내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시가가 15억이고 취득가액이 10억이라고 한다면 이걸 왜 증여로 하는 게, 아니, 왜 양도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예? 그렇지. 핵심 단어는 과세 표준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죠. 증여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증여 가액을 과표로 하잖아요. 하지만 양도소득 과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그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증여세 과표가 더 셀 수밖에 없죠. 이해하셨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해요? 양도를 해요? 예? 여러분 학교는 증여하겠어요? 양도하겠어요? 양도하겠죠. 여러분도 아는 이 사실을 세무서장이 모르겠습니까? 세무공무원이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는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의 거래가 있다면 이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세 과세하는 겁니까? 증여세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증이 없으면 증여로 보겠다는 것이기에 아니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의 관계도 매매거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적극적으로 증여 추정에 대한 뭐가 있으면 반증 또는 입증이 있으면 이건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입증을 하면은 증여세를 안 내고 무슨 세금을 낼 수 있어? 양도세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반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공매나 뭐로 인한 경우? 경매로. 전두환 재산을 공매하는데 이순자가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순자가 자기 돈 갖고 그 공매를 낙찰을 받으면 이건 유상으로 이전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두 번째 또 뭐 있지? 파산 선고. 파산 선고에 한 거. 세 번째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상호 교환했대요.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뭐 했다고요? 상호 교환했대요.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상호 교환했대요. 여러분들 교환도 유상거래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으면 유상이죠. 그 반대급부가 금전인 것을 매매라 하고 금전 외인 것을 교환이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교환인데 여러분들 교환도 유상거래인데 그게 등기가 됐어. 상호 이전 등기가 됐어. 상호 교환 등기가 이루어졌어. 그럼 이거를 명백한 객관적 입증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거 우리 이거 교환했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지만 등기에 의해서 교환이 됐다면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예요.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4번 읽어보시면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상속 또는 수중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재산이 얼마 정도 예측이 된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조 그랬었는데 지금 8조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러면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 신고한 건 얼마일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한 금액은 얼마냐면 약 70억 정도가 된대요. 70억이 조금 안 되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그 돈을 가지고 증여세 한 25억 내고 한 40억 정도를 가지고
뭘 샀어요? 레버랜드 전환사채를 샀어요. 전환사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는 경기가 안 좋거나 주식 가치가 별로 안 좋으면 이자만 받는 거야. 근데 이게 뭐가 된다면 회사가 이제 우량해지고 안정해야 된다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전환을 뭘로?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이 전환을 주식할 때 다른 채권자들도 다른 채권자들도 많을 텐데 그들은 다 뭐를 하고 주식 전환을 포기를 하고 혼자서만 뭐 하는 거예요? 주식을 전환하면 엄청난 이익이 돌아오겠죠. 아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했다고요. 왜 과세하지 못했냐면 왜 과세하지 못했을까? 내가 이미 증여세를 낸 금액으로 신고했잖아. 나는 그 금액으로 산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돈을 줄 때는 증여를 할 때는 처음부터 증여세를 안 내려고 하지 말고 이렇듯 근거를 만들어 두면 돼. 70억이라는 증여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 위에 그 많은 돈을 벌어들여도 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참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그 뭐 정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재밌자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대구에 누구예요? 유승민? 유승민 딸이 대학교 2, 3학년인가 그렇죠. 근데 통장이 얼마 있대요? 통장이 1억 8천 정도가 있대요. 응? 이게 뭐 1억 8천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말하기를 누가 줬대요? 할아버지로부터 세뱃돈 받은 거래요. 이게 서민도 아닌 사람이 자꾸 서민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물론 세뱃돈 받았을 수도 있지만 서민들이 생각하기에 그 세뱃돈이라고 하는 금액적 크기가 차원이 달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차피 대통령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차라리 떳떳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거래가 이루어지면 뭘로 본다? 증여로 봐. 근데 명백히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양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높은 부담을 양도세로 조금 더 순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 우리는 국세를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를 배우는 거예요? 취득세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준갑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을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을의 취득세 세율은 얼마죠? 원칙적으로는 몇 프로로 봐야 되죠?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몇 프로? 3.5%가 돼야 되겠죠. 우리 뒤에 선생님 취득세를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안 나와가지고 3.5%가 돼야 된다. 아셨죠? 다만 예외적으로 반증이 있으면 이거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봐야 되겠죠. 몇 프로예요? 4%예요. 이해하셨죠? 선미야, 이해했니? 자, 그러면 아니 증여로 취득하면 3.5%인데 유상으로 취득했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취득세 세율이 높아져 버리네. 맞죠? 아니 반증 안 하고 있으면 4%잖아. 반증 안 하고 있으면 3.5%인데 내가 돈 주고 샀어라고 입증하면 어떻게 돼요? 4%가 되는 거잖아요. 입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해야죠. 0.5% 늘어나는 거는 세 발의 피야. 증여세 줄어드는 거에 비하면 증여세가 양도세로 대체되는 것에 비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거에 비하면 취득세 조금 늘어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만을 놓고 보면 오히려 입증을 하면 취득세 세율이 더 높아지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네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취득세 납세무자 특례라고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말하는 건데 가만히 보면은 얘는 취득세 세율을 지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로부터 직계 존비로부터 취득할 때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뭐예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몇 프로다? 3.5%다. 다만 너가 돈 주고 산 사실이 명백히 파산이나 또는 공매 등에서 취득하는 경우라면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몇 프로라는 거예요? 4%라는 거예요. 계속 취득세 세율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배우자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페이지 넘겨올게요. 자, 페이지 넘기시면 두 번째 뭐가 있죠? 부담부 증여의 경우가 있죠. 자, 부담부 증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담부 증여를 보시면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값이 시가 5억이고 채무가 3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누구한테? 을한테 부담부 증여한다면 부담부 증여라고 쓰는 건 자기 채무를 일으켜서 채무까지 승계한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거라고요. 아셨죠?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때 순수 증여분은 얼마죠? 순수 증여분 2억이죠. 그럼 2억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증여세 내야 되는 거죠.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수증자인 을이 내는 거죠. 수증자인 을이 내는 거죠. 자, 채무 인수액이 있죠. 채무 인수액은 뭐예요? 3억이죠. 이 3억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내는 거죠.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갑이 내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해보세요. 자, 이것까지 먼저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유상이란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있으면 유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반대 급부가 금전이면 매매라 하고 금전 외인 것을 교환이라 했잖아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민법상에서 배웠던 유상이야. 근데 이게 회계학 개념으로 본다면 내가 내 자산을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금전이나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 부담이 줄어든다면 내 부담이 줄어드는 것 또한 하나의 무슨 이전이다? 유상 이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주고 내가 돈을 받거나 돈 이외의 어떤 음료수를 받거나 이거 유상이지. 하지만 내가 이걸 주면서 내 채무가 줄어든다면 이것도 하나의 무슨 이전이다? 유상 이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내 부담이 줄어든다면 내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면 이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도 무슨 이전이다? 유상 이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왜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게 1,000만 원이면 60만 원 내면 되거든요. 근데 2,000만 원이면 192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씩 벌었다고 한다면 얼마씩 내면 돼? 120만 원. 둘이 합쳐도 120만 원 내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2,000만 원 벌었으면 얼마 내야 돼? 192만 원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표준이 2배 늘어나면 세금도 2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세금은 3배 이상이 늘어나. 과세 표준이 5배 늘어나면 세금은 10배가 늘어나.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이라고 하니까 자, 양도소득세 한 번에 양도세 내고 한 번에 증여세 내는 것보다 반은 증여 내고 반은 양도로 하는 게 세금의 누진세 부담이 확 낮아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게 따라서 이렇게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고 증여세 내고 채무 인수액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고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 이해는 또 잘못된 이해지. 우리는 증여세나 양도세로서 국세를 배우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뭐를 배우는 입장이에요? 지방세예요. 그러면 을의 취득가액은 얼마죠? 을은 얼마짜리 취득한 거예요? 예? 을은 얼마짜리 취득하는 거지? 5억짜리 취득하는 거잖아요. 총 5억짜리 취득하는 건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세율이 얼마야? 세율이. 그게 문제라고요.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예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증여죠. 그러니까 5억 중에서 증여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3.5%고요.
거기 보시면 채무 인수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뭐예요? 3억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 내라? 4% 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약하면 갑은 인별로 요약하면 갑은 얼마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고요? 양도소득세 내고요. 을은요?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내야 돼요. 맞죠? 대신에 또한 얼마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취득세 세율이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3.5%고 채무 인수액에 대해서는 4%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부담부 증여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자꾸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다? 취득세 세율을 계속해서 지정해 준 거잖아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취득세 세율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아니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그대로 보시면 읽기 전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먼저 한번 볼까요? 26개 기출문제. 기출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네요. 공매, 파산 선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어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했어요. 이거 다 유상을 취득한 것으로 보죠. 근데 5번 보시니까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뭘로 보지만? 유상으로 보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뭘로 본다? 증여로, 무상으로 봐야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 56페이지 상속재산의 재협의 분할이에요. 상속재산의 재협의 분할 저 볼게요. 여러분들 우선 상속순위 아셔야 돼요. 자, 상속순위 1순위 누구라고요?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은 아들, 손자 밑으로 가는 게 직계 비속이고요. 자, 2순위 누구예요? 직계 존속이죠. 직계 존속은 위로 올라가는 게 직계 존속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아셨죠? 그러면 3순위가 누구예요? 형제 자매예요. 그러면 배우자 어디 갔어요? 직계 비속,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직계 존속인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 만약에 법정 지분을 따진다면 만약에 자녀가 3명이고 배우자는 1명이겠죠. 그러면 법정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녀는 1을 갖고요. 배우자는 1.5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지분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게 자녀들 지분이겠죠. 여기에 배우자 지분이 1.5가 되니까 그 중에서 1.5를 갖는 게 이게 배우자의 법정 지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상속 개시일 때 자, 장남하고 차남하고 있는데 장남하고 차남의 지분은 5대 5지 않습니까? 법정 지분은 5대로 나눠 가져야 되겠죠. 아셨죠? 하지만 자, 1차 협의 분할이에요. 동생이 양보했어. 형이 아버지 모시고 살았으니까 형이 가져. 9대 1로 가져. 그러면 5대 5로 가져야 될 사람이 9대 1로 바뀌었으면 이거 증여로 본다? 안 본다? 증여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면 증여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더 많이 가져갔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마음이 아파오죠. 그리고 또 다툼 속에서 뭐가 된다? 이게 9대 1이 6대 4로 바뀝니다. 6대 4로 바뀌어요. 어떻게 되죠? 이때는 이렇게
재협의 분할이 이루어지면 재협의 분할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뭐 한 것을 보겠다? 예,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할 때 잘해. 할 때 잘해. 이해하셨죠? 대신에 이게 여러분들 이게 대신에 단 취득세 신고 기한 내에 재협의 분할은 뭘로 보지 않겠다?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협의 분할이 이루어지면 취득으로 보는 건데 그렇더라도 이게 언제 이루어지면 신고 기한 내에 이루어지면 뭘로 보지 않겠다?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그 내용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 제 거래처 중에 한 분이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이게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상속을 받았는데 그분 재산이 최소 300억은 될 겁니다. 최소. 최소 300억은. 최소. 물론 이제 상속세를 제가 할 건데.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최소 재산은 300억 정도는 돼요. 최소.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좋지만 또 않은 게 벌써부터 형제 자매 간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동생이 이제 하나은행 은행자인가 지점자인가 그렇다는데 그분을 통해서 들어온 부조금만 한 2억이 넘는데요. 대단하죠. 부조금이 2억이 넘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그 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원래는 이렇게 부조금이 들어오면 그 누굴 통해서 들어왔던 간에 이게 대법원에 이미 이런 일들이 많았겠죠. 이미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은 누굴 통해서 들어왔던 간에 그 돈으로 다 장래 치르고 다 쟁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으로 나눠를 가져야 되는데 동생이 그런 거야. 나는 2억으로 나한테 통해서 들어온 돈이 2억이 되니까 아니 내가 낸다고 하면 해피하지. 장례비는 자기가 못 내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하자? 뿜빠이 하자. 무조건 뿜빠이 하자. 그래가지고 또 난리 또 생난리가 나고 이게. 그 다음에 아직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금융재산 같은 건 어머니 앞으로 좀 해놓자라고 해도 무조건 법정으로 가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아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자라고 말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폐륜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실 걸 전제로 해서 재산을 먼저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아. 조금 상속은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늙어서 자녀분들한테 준 뭔가가 있다면 죽을 때까지 하지 말고 뭐 해라?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분배를 해 두는 게 이게 서로 간에 좋다는 겁니다. 이게 꼭 그런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대로 하겠다는 게.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죠. 응? 300억의 재산이 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자, 여기 기출문제 한번 볼래요? 기출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야. 옳은 것을 찾으래요.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이미 땡이다. 맞죠? 어업권 등을 포함하니겠지. 두 번째,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뭔 것으로 본다?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네. 2번이 답이네요. 자, 3번. 법인 설립 시 여러분들 취득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법인 설립 시는 간주취득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인 설립시만 나와도 뒷문장 딱 보면 알겠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법인 설립시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세 번째, 네 번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증가한 것을 취득으로 본다. 자,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예요, X예요? X죠. 채무 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쉬었다가 보시면 됩니다.